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죠. 큰 인물이 될 만한 남다른 자질을 지닌 인재를 가리켜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자칫하면 인간의 모든 성취가 타고나는 것이라는 운명론에 기울 위험 있기는 하지만요. 떡잎이 온전치 않은 싹이 크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법이겠죠. 그러나 인간으로 보자면 너무 어린 나이에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속단하면 절대 안 될 테고요. 적어도 묘목이 되고 꽃을 틔울 정도까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보살펴줄 필요는 있을 겁니다. 또 하지만 인간이라고 해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거친 성인이라면 또 다르죠. 게다가 그 성인들 가운데서도 한 나라를 책임질 공직자를 뽑는 일이라면 더 다를 겁니다. 그의 모든 언행이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 언행에서 만약 석연치 않은 구석이 확인되면 가차없이 내쳐야 합니다. 윤석열의 경우만큼 그런 검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이가 또 있었을까요? 검찰총장 시절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까지 입만 열면 무식 혹은 망언이었고 발만 떼면 불길한 기운이 주변에 번져갔죠. 불량식품 팔고 먹는 것도 자유고 120시간 일하는 것도 자유라는 식의 논란이 됐던 모든 말이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말 문제였고요. 또 유세를 위해서 전세를 냈던 열차에서 신발 걸친 채 앞좌석에 발을 올려놓았던 모습도 그의 몰상식하고 거만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본질을 미리부터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서도 경악하면서 진저리 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저급함을 넘어 아주 위험하기까지 한 인간의 언행을 옹호하면서요.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린 이들, 윤석열로 인해 십수년을 퇴행해버린 대한민국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혹여 내란죄로 강하게 단죄된다고 해도요. 그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과 정치 세력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정기를 빼먹은 자들을 우리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단죄해야 하는 거겠죠.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 시절에 했던 망언 가운데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2021년 9월 13일에 안동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가졌던 간담회에서의 발언인데요. 지금의 기업은 기술로 먹고 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는 되는 게 하나 없다.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짓거렸습니다. 당시 국힘은 이 말이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애써 해명했죠. 솔직히 그렇게 해명을 하면서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첨단 기술이라는 게 뭔지 이해나 하고 있었을 거라고 믿었다면 참 그것도 가관입니다. 윤석열의 이런 발언이 결코 실수 따위가 아니라는 것은 최근에 내란 법정에서 그가 직접 했던 발언으로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가서 보니까 전부 조금 사는 나라는 뭘 원조해 달라는 둥 이런 얘기, 소위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요. 에이펙과 G20에 참석한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국가를 지칭한 말이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뼛속 깊이 품고 있는 저열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정준이의 논은 그런 아프리카 나라와 우리나라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5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논이 여러분들의 첫 시선을 이끌고자 하는 곳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면서 식민시대의 잔재인 인종차별과 사회 갈등을 극복해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해서 G20에 안 갔다는 트럼프의 해괴한 발언, 어제 논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죠.
그의 말에 따르면 남아공이 역사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입한 토지 수용법을 거론하면서요. 남아공 내 백인 소수민족이 박해받고 있고 심지어 백인 집단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더 이상 G20에 속해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G20 회의 전면 불참을 선언하도록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불참의 변이기는 하지만요. 어딘지 익숙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그가 SNS에 올렸던 발언 기억하시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한국의 극우 기독교 단체가 미국의 마가 세력에게 청원을 넣었고 이것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 압박에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가당치도 않은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도무지 우파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국내 정치 세력은 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화났다. 이래서 미국하고 외교가 되겠느냐면서 실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실이 한라인을 발동해서요. 발빠르게 사택 파악을 했고 적절히 사전 장지 작업을 했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 같이 보셨던 바 같습니다. 야당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 이 정치 세력은 머쓱해졌고요. 필경, 좋다 말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이들을 우파라고도 야당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파라면 적어도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요. 야당이라면 모름지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견제를 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이들은 국익이건 뭐건 그 이유가 뭐건 자신의 권력 경쟁자가 곤경에 빠지는 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를 뻔뻔스럽게 보여왔습니다. 자, 남아공에 대해서 트럼프가 최근에 했던 발언도 이것과 거의 완벽히 동일한 배경을 깔고 있었죠. 의장국인 남아공이 의제로 삼고자 하는 일방주의 거부, 기후위기 대응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었던 그가 그저 압박의 수단으로 삼았던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공 정치권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트럼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는 이미 올 초부터 기선 잡기용으로 해왔던 것이라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와 남아공 정부는 당연히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라면서 공식 반박해왔습니다. 자, 권력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반응도 궁금하시죠? 남아공의 주요 야당인 민주동맹은 트럼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했고요. 민주동맹이 국민통합정부의 일원으로서 농업부 장관직도 맡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트럼프가 했던 백인 농민 박해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야당인 민주동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1야당으로요. 남아공 정치 지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정당입니다. 아파르테이트 시절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노선을 이어받고 있고요. 과거에 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국민당에서 분리된 세력 일부가 합류해서 형성된 정당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오랫동안 백인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지지하는 중도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백인뿐 아니라 혼혈인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 계층을 기반으로 하는데 국민통합 관점에서 흑인 당대표를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다수의 남아공 정치권 인사들은 트럼프의 백인 집단 학살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백인 사회 저명 인사들조차도 박해 주장을 부인했죠. 또 남아공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라는 말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도요, 트럼프의 주장에 동조하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트럼프에게 빌미를 제공했던 정치 세력도 있었습니다. 흔히 아프리카너라고 불리는 남아공 백인의 배타적 권익을 보호한다면서 아파르테이트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매우 소수의 극우적 인종차별주의 정당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남아공 정치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라도 트럼프에게 호소해서라, 즉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정당인 셈이죠. 트럼프가 언급한 백인 학살 영상도요, 이들과 연계되어 있던 단체에서 제작한 겁니다. 이번에 G20 대표단을 맞이할 때 세계에서 가장 인종 규제가 심한 나라라는 내용의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는 아주 부끄러운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나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고 나라를 팔아먹는 족속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남아공은 그게 극소수고요. 대한민국은 제1야당과 연계되어 있다는 게 문제겠죠. 오늘의 두 번째 시선은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향합니다. 어제인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조문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열렸던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내부에 헌법조문중 정부혁신 TF의 구성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뒤 표결까지 갖고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다고 하죠. 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누가 그 구성에 반대했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원 이름을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 위원, 김용직 위원, 한석훈 위원, 이한별 위원. 본래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 총 11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상임위원 한석 그리고 비상임위원 한석이 공석인 상태로 9명이 종족수고요. 이 중에 제적과반수인 6명이 TF 설치에 반대해서 의결 요건을 일단 충족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TF 설치에 반대했던 다수파 위원들의 근거가 대체 뭘까요? 자,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 존중 TF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날 김용원 위원은 헌법 존중 TF를 시행하는 정부를 오히려 직권조사해야 한다고까지 발언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방금 이름을 불러드렸던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 10일에 내란 옹호 비판이 제기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내란 특검에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TF의 조사 대상이 될 사람들이 TF의 구성을 반대한 겁니다. 이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방울 달지 말지를 물어본 셈입니다. 게다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이르기까지요, 아주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전원회의 중에 안창호 위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정부 부처 내 헌법 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준비가 된 듯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입으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요. 서면이 아니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또 같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합니다. 말하자면 안창호 위원장이 팔을 깔아주자 한석훈, 김용원, 이한별 위원이 마치 짠 듯 구두 발의를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서 강정혜, 김용직 위원이 동참해서 반대에 이끌어낸 거죠. 다수파가 이미 자신들이 다수라는 지위를 확인하고 밀어붙인 북치고 장구치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원회의 이후 구두 발의와 이에 따른 의결이 절차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해당 안건은 다음 달 1일 다시 심의를 거쳐 표결을 거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이 헌법 존중 TF를 반대하겠다는 기미는요, 이미 지난 11월 20일에 열렸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엿보이고 있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 존중 TF는 헌법 파괴 TF라고까지 목청을 높였고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공무원의 성분, 사상, 양심을 조사하고 분류하겠다는 것이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내란은 청산돼야 한다. 내란 혐의라는 말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분명히 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맞섰습니다. 자, 논객 여러분은 누구 말이 더 타당하다고 느끼십니까? 당연히 이숙진 상임위원의 발언이죠. 내란은 12.3 계엄에 대해서 형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있을 뿐 헌법적 판단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명확히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 위헌적인 행동에 동참한 공무원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게 어째서 위헌일까요? 김용원 상임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저 공무원의 성분, 사상, 양심 속에 위헌적 사고를 하고 위헌적 행위를 할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헌적 사상을 갖고 위헌적 성향을 품고 위헌적 양심으로 위헌 행위에 동참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짓인가요? 게다가 국가인권회는요, 그냥 마냥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인권에 있어서만큼은 독자적인 기준을 갖고 인권을 보호해주는 법적인 판단과 실천까지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지난 2월 10일에 헌법 파괴자 윤석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시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및 구두 변론 원칙을 적용하라는 등의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또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 권고 의견은요, 헌법재판소, 법원, 대검찰청 등에 전달되었습니다. 자, 묻죠. 당신들은 왜 헌법판단기관, 법률판단기관, 형사행정의 주무기관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감히 이들에게 권고치기나 한 거랍니까? 또 왜 안창호 상임위원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요? 피해자로 여겨지는 직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상임위원장의 파묻을 권리만 지켜주는 게 국가위원회의 할 일입니까? 오늘 날짜인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 창립일입니다. 2001년에 설립되어서요, 오늘로서 만 24년을 맞은 거죠. 인권 전문가인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이 어제자 한겨레 컬럼을 통해 증언한 바를 한번 살펴볼까요? 안창호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충무로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런 통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권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차별금지법에도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도 반대를 표하는 인권위원장으로 윤석열에 의해 임명됐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고 일주일 뒤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세계 인권선언 76주년 기념식의 실무 책임자로서 이분이 위원장 기념사 초안을 썼는데요. 작성했던 문구들 가운데 이런 문구들의 죄다 위원장이 가위표를 쳤다고 하네요. 12.3 계엄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사안이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보여준 성숙한 자세, 신중함을 잃지 않았던 군인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인 국회. 작성자는 이게 빠지면 기념사가 의미 없다고 말했지만 위원장은 일축했다고 합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를 점잖은 분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다. 인권 침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면서요. 말하자면 안창호 위원장의 계엄은 위헌이 아니었고요. 계엄을 막아 나선 시민들은 성숙하지 않았던 거고요. 군인들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것은 신중함을 잃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는, 또 국회가 신속히 움직인 게 민주주의를 위한 게 아니라고 보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대체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그 점잖다는 양반들은 누구였던 걸까요? 솔직히 짐작가는 바 없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인권위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시민의 눈물겨운 분투를 부정하고 군인들의 신중함을 부인하고 국회의 민주적 권능을 부정하고 헌법에 대한 최고의 판단기관도 부정하는 그 점잖으신 분들이겠죠. 그렇게 점잖으셔서 직원에게 성희롱 언사와 행위를 버젓이 하고
인권위에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총장을 따위라고 폄훼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광훈이고 그게 윤석열이고 법정에 쌍욕을 해대는 점잖으신 변호사들이겠죠. 이번에 TF 구성에 반대 의사를 낸 위원님들의 면면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안창호 위원장, 서울대 출신의 검사였고요. 헌재 재판관이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 서울대 출신의 검사였습니다. 한석훈 위원, 성균관대 출신의 검사였습니다. 김용직 의원, 서울대 출신의 판사였습니다. 강정혜 의원, 서울대 출신의 로스쿨 교수입니다. 논객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 알 것 같은 이들의 이력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유일한 한 명인 이한별 위원, 탈부착 출신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다가 최초로 인권위원이 된 인물이죠. 자, 이쯤 되면 안창호 위원장이 점잖은 분들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지 짐작가시죠? 지난 5월 18일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려고 했던 안창호 위원장은요,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무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광주를 찾으면서 경찰의 보호를 요청했답니다. 위원장은 광주 시민과 인권활동가들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돌아갔는데요. 그리고는요, 식당에 가서 씩 웃으면서 오리탕을 주문했다고 하네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눈보라 속에서 무기한 철야단식 농성을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지금의 인권위는 흉기나 다름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오늘의 논의 이끄는 세 번째 시선은 다시 남아공과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에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 사태는 위헌 위법적 행위로서 파면 결정을 받았고 현재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라는 우리 헌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의 판단 대상이 되고 있죠. 이들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요, 사법부의 내전 획책 행위나 다름없고요. 또 이들을 옹호하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나라의 파괴를 선동하는 겁니다.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오랜 기간 우리처럼 국가폭력과 내전적 상태를 극복한 최고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도 설치되어 있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바로 이 남아공이 모태가 된 제도죠. 남아공이 해준 최대 성과는 화해를 위해서는 진실을 먼저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면책 조건을 제시해야 됐고요.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오랜 기간 백인들이 권력과 자원을 장악해온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이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시된다면 당연히 백인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을 테고요. 아마 새로운 종류의 인종 갈등을 낳았을 겁니다.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현재도 겪고 있는 아주 항상적인 내전 상태로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난점을 돌파하기 위해 남아공은 처벌보다는 진실과 화해를 선택했던 것이고요. 1994년에 이루어진 민주적 전환 이후 3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물론 세계 현대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민주주의적 진전과 사회통합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트럼프의 망나니 짓에 대한 전국민적 대응은 바로 이 바탕 위에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가 그간 겪어왔던 것은 남아공의 인종 갈등 같은 아주 첨예한 종류의 대립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요, 자신의 영달만을 생각했던 군인들, 그의 빌부터 먹었던 사회상층부, 그리고 여기에 저항했던 대다수 민중들과 시민들 사이의 대립이었죠. 1960년에 4.19, 1980년에 5.18, 그리고 1987년에 62 모두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남아공 같은 첨예한 집단 갈등과 항상적인 내전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다만 민주화 이후로도 10년간 군사 쿠데타 가능성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검찰, 구체제에서 이득을 누리던 정당의 협잡으로 처벌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 겁니다. 1997년에 대법원이 내란죄를 확정했지만 그 수괴들을 사형시키지 못한 채 민주 세력에 의한 사실상 최초의 집권을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또 남아공 모형을 도입해서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과 화해위원회 제도를 설치했지만, 이 또한 구체제에 협력했던 자들이 정치 세력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화해를 위한 진실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야 했죠. 따지고 보면 남아공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내란을 청산할 수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처벌도 못하고 진실로 향하는 길 역시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윤석열의 집권이었던 것이고요. 그 사람에 의한 또 한 번의 내란이었던 겁니다. 내란을 도모하기 이전에 윤석열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았듯 인권을 망치는 자들을 인권위원회, 진실과 화해를 막는 자들을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 대신 김건희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아놓은 거죠. 그렇게 박힌 자들은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면서 인권을 망치고 진실과 화해를 막고 국민의 권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사법부가 어떻게든 윤석열을 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자의 국익을 해치는 트럼프의 망발에 대해 남아공과 대한민국의 매판적 구구들은 아주 환호성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남아공의 매판 구구, 즉 사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구구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매판 구구는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위원은 물론 현직 판사, 현직 검사, 현직 변호사, 현직 인권위원, 현직 국회의원, 현직 목사로서 이 사회의 상층부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는데 그 불행이 있습니다. 탄탄한 민주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우리 시민이라는 차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함에도 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일군 민주주의와 땀을 흘려가며 가꾼 시장경제가 이들 매판 구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더 많은 역할을 주었다는 게 비극인 거죠. 이런 비극을 희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단단한 의지와 그나마 수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입법부의 개혁 입법 노력, 그리고 시민 다수가 세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내란 청산 과정에 토대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란이든 뭐든 심센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어쩌면 내란을 묻고 가거나 내전을 불사한 채 그 청산을 방해하는 편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믿는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원과 힘이 아직도 집중되어 있는 게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에 4가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법부에 의한 내란죄 최고형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둘째,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민의 단단한 의지의 표명, 입법부의 견제력 및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존중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헌적 행위와 내란 동조 행위가 우리 공화국에는 절대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 안에 결코 작지만은 않은 엄연한 기성제도의 일부가 된 이 매판적 구구에 위헌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들을 최소한으로 위축시켜야 합니다. 그 땅의 주인도 아니면서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며 감히 아프리카너라는 이름을 붙들고 있는 남아공의 그 매판적 소수 수준으로 말이죠. 최근 여기저기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요, 대통령을 지킨다는 미명으로 자기 영향력이나 키우려는 세력이 준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쓰는 말과 논리는 한결같이 비슷하고 시기마다 대상을 달리해가면서 이놈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이라는 식의
조직적 분탕 노름을 즐기는 게 아주 가관이죠. 가만히 지켜보면 이들의 행태는 뚜렷한 결말을 향합니다. 이 위태로운 민주공화정의 우군을 최대화하기는커녕 서로 헐뜯고 싸우게 하는 것. 그런데 가끔 의분에 못 이겨서 이들과 싸우다가 이들처럼 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내란 청산과 새로운 민주공화정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리도 멀고 험하지만 그 목표와 방향만큼은 또 이리도 분명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12.3 내란 발발 1주년이 코앞입니다. 진정한 내란 청산은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발 논객 여러분들만큼은 더 명확하게 더 멀리 보고 이 가까운 곳의 분탕질에 놀아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방 이후 지난 80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온 자들이 돈과 권력을 유지하는 기묘한 능력 외에 실은 존중할 만한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돈도 많고 권력도 세니 그 돈과 권력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지위의 겉모습이라도 그럴싸하게 치장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요컨대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도 겉은 화려하게 씌워놓았을 거라고 여긴 거죠. 민중들이 배를 골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남루하게 옷을 입고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이 비참한 생계를 이어가는 동안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면서 유학도 가고 해외여행도 하고 눈호강에 귀호강도 했을 테니 속안의 속물근성은 버리지 못했을지언정 남 보는 앞에서는 있는 척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썩은 미소나 날리는 게 그들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이후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듣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정도의 속빈 강정조차 되지 못함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의 국무위원들, 그를 변호하는 내노라 하는 법조인들, 그를 부정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그를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판결해야 하는 재판장들, 그가 임명한 각종 국가기구의 기관장들, 그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점잖음에 단 한 끗조차 갖추지 못한 채 실로 놀라울 정도의 저급한 언행을 통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온 우리 같은 이들이 가진 상식이나 예의, 품격에도 미치지 못함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상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종교인, 전문직, 언론인들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인륜도 예의도 아랑곳하지 않는 건 단지 젊은 구구나 일베 집단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실은 일베의 본체이자 본모습은 바로 그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었던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이번에 남긴 바 있습니다. G20이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합시다.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고 분열을 해소하며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공감에 의해 인도되고 협력에 의해 강화되며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으로 단결된 이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갑시다. 참으로 의장국다운 발언이죠. 이 대통령은요, 남아공의 올해 6월 20일 남아공 헌법재판소 30주년 행사에서도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소의 판례는 동성 커플, 전통 혼인 여성, 병역자와 노약자, 아동, 유권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이 판례들은 존엄, 평등, 자유가 권력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보장된 가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금 헌신해야 합니다. 법률가들은 윤리를 지키고 헌법 법리를 심화하며 공공선을 실현하는 법조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빈곤, 불평등, 실업, 저발전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로 여러분, 이 나라 헌정 질서의 수호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가올 30년을 바라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우분투, 책임성,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에 깊이 뿌리 내린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제도로 남도록 해야 합니다. 우분투라는 건 남아프리카 고유의 철학적, 윤리적 세계관이고요. 남아공 헌법 정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 문장 속에 바로 이 정신이 녹아있죠. 자, 과연 아프리카를 그렇게나 무시했던 윤석열이, 그를 변호하는 법률가들이,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고귀하신 독립권력인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아름답고도 진지하고 정치한 철학을 밝히고 자신의 전생애를 다해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정준이의 논 58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